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싱크를 또 해봐야죠. 네. 우리 김준송 대표님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 인하 거의 이제 임박하거나 아니면 시작했거나 이렇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원화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 등등해서 좀 여쭤보고 그게 이제 큰 결국은 시장의 흐름을 또 보여주는 걸 테니까 네. 그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혹은 그렇죠, 금리 인하를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지금 뭐 러시라고 할까? 각 네. 나라마다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미국이 내리고 있고 또 금리 기준금리라는 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정하면 이제 단기 금리는 그냥 바로 움직여요. 뭐 하루짜리 금리를 바꿔놓으니까 그리고 장기 금리도 좀 따라 움직이고 외환 시장은 당연히 좀 따라서 움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주식도 아무래도 영향받고 그러니까 각 중앙은행의 그 금융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잡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이자를 많이 올려놓던 거를 이제 내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뭐 완전히 러시입니다. 모든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이 이제 대부분 내리고 있는데 이제 한두 군데는 못 내리고 못 내리는 데는 주로 인플레이션이 아직 덜 잡힌 나라들이 네. 좀 못 내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하는 나라들 중에서 자기네 경기가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데는 좀 많이 낮추고 뭐 보통은 뭐 또 덜 낮추고 그런 양상이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지금 이번 달에 들어서 캐나다가 50bp 제일 먼저 내렸는데 캐나다가 50bp면 많이 내린 거거든요. 50bp면 아무래도 캐나다가 좀 경기가 안 좋은 것 같고요. 거기는 네. GDP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뭐 물가보다는 그쪽으로 이제 한 것 같고 보통 예. 캐나다는 미국과의 하나의 경제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약간의 그 어떤 미국에 대한 앞선 인덱스 네.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 캐나다가 50bp 내린 게 네. 미국과 이번에는 전혀 별개입니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미국하고 캐나다의 차이가 미국이 빅테크들을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캐나다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어. 캐나다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원 갖고 있는 쪽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조금 그 GDP가 좀 모자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좀 나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걱정보다는 경기가 나쁘다 그래서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22는 25bp 이제 내렸잖아요. 네. 보통 예상대로 됐는데 22도 전체적으로는 유럽이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 안 좋은 이유도 좀 비슷한 이유 같아요. 유럽은 진짜 이제는 IT나 이런 최근 산업은 유럽 쪽은 진짜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예전보다 잘 모르겠어요. 유럽이 예전보다 좀 약해진 것 같아요. IT 쪽에 전혀 없으니까 원래 하던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아주 큰 기업은 아닐지 몰라도 하여튼 북유럽 쪽도 IT 무슨 스타트업들도 많고 그럼요. 맞아요. 또 독일이야 워낙 뭐 강국이고 예. 화학 뭐 별별 예. 뭐 바이오 다 예. 강국이고 프랑스도 뭐 제조업도 괜찮고 또 명품이니 뭐 이런 거 꽤 있었잖아요. 그럼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예, 산업들이. 근데 요즘은 유럽이 무슨 뭘 만들어내서 뭘 수출한지를 모르겠어요.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냥 그죠. 언뜻 느끼기에도 모든 사람이 느끼듯이. 근데 네. 전체적으로는 IT가 없는 거예요. IT가 별로 없고 뭐 최근에 2차 전지 뭐 하나 만들어 보려는 것도 잘 안 되고 노스월드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잘 안 되고 네. 뭐 독일은 지금 굉장히 나쁘대거든요. 네. 중국하고 뭐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니까 좀 괴롭고 프랑스는 또 그 와중에 정치적으로 거의 뭐 우리하고 마카마카한 네. 그런 수준의 지금 어려운 정치 상황도 오고 그러니까 프랑스는 딴 건 이제 다 안 하고 뭐 만들고 그 명품 만들고 하는 쪽 외에는 네. 조금 어려워지고 그래서 유럽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22는 뭐 계속 내리고 있고 근데 유럽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업인이라도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정치적인 뭐 예. 후보를 떠나서 네. 근데 유럽 살아. 근데 막 스타트업으로 IT 막 시작해갖고 좀 돈 벌 것 같아.
뭐 이제 뭐 세금 문제나 등등 여러 가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미국에서 그 좋은 그러니까 IT 하기 좋은 환경.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또 스타트업 같은 것도 좋고 돈 네. 모으기도 더 미국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미국 뭐 언어적으로도 아주 어렵지 않으면 맞아요. 미국 가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IT 쪽에 보면 네. 미국이 거의 동무되고 뭐 세계적으로 쫓아오는 데를 보면은 유럽은 진짜 아닌 것 같고 사실 미국이 그렇게 견제하는 중국이요. 중국이 진짜 유일하게 쫓아가고 있는 거지. 그죠. 뭐 나머지 이제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대만은 아주 일부분을 하는 거지 전체를 이끌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동무된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지난 거는 스위스도 50bp 내렸어요 생각보다. 스위스가 그러니까 예나하고 스위스 프랑하고가 이제 뭐 안전자산 이렇게 그쵸, 좀 이런 그쵸. 생각이 있는데 안전자산이라는 건 항상 좀 이렇게 많이 안 움직여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네. 스위스도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50bp 내렸고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번 주에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FOMC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있고 바로 같은 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거의 같은 날 뭐 일본 있고 네. 그다음에 영국 있고 그리고 뭐 스웨덴 뭐 노르웨이 이런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뭐 페드는 25bp 거의 확정인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많이들 얘기하셨겠지만 파월이 이제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점도표 네. 점도표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거의 내년에 1% 내린다고 돼 있는데 1%까지 지금 안 될 것 같잖아요. 시장은 한 0.5 정도만 내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하고 얼마나 쫓아가는지 과연 0.5만 내려놓을런지 1년 동안 아니면은 뭐 중간쯤에서 0.75쯤 해놓을런지 그다음에 장기 금리, 중립 금리에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할런지 그다음에 가장 그 생각이 되는 건 요번에는 GDP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런지 뭐 이게 뭐 미국이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할런 건지 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자체는 25bp인 것 같고 일본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일본은 뭐 유일하게 인상하는 쪽으로 가는 그렇죠. 나라잖아요. 그런데 한 1, 2주 전에 그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달러엔이 149까지 내려갔어요. 그 달러엔은 진짜 이자율의 함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이자율 차이가 주니까 네.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49까지 갔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상할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가 한 1, 2주 사이에 많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요번에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상이 우에다가 얘기할 때 거의 80%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페드워치처럼 일본에도 이제 수합 시장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리서치 뭐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트레이딩 하는 가격으로 보면은 80% 정도 내리는 걸로 봤다가 지금은 한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안 올리는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아마도 뭐 경제적으로 크게 변한 것보다도 일본의 뭐 정책적으로 야 네. 이렇게 빨리 올릴 필요가 뭐 있어 하는 분위기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안 올리면 일본은 이번에 안 올리면 1월 아니면 3월이거든요. 네. 근데 1월에 올릴 가능성이 한 절반, 3월에 올릴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1월 아니면 3월이다. 뭐 이렇게 보고 이번에는 안 올리는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영국인데 이번 주에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제일 안 잡히나 봐요. 그 동네에서는 네. 좀 영국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영국도 뭐 경기가 좋지는 않은데 결국 이자율을 내릴 것인지 얼마나 내릴 것인지는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택이잖아요. 네. 그런데 영국은 인플레이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안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 스웨덴, 노르웨이 위쪽 국가들은 또 나라별로 많이 달라가지고 스웨덴은 내리고 뭐 노르웨이는 안 내리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앞서 이제 박병창 이사님하고 네. 또 얘기했을 네. 때 수많은 그 글로벌 IB에서 내년은 그 달러 강세가 아닌 약세로 돌아설 거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다들 경기가 안 좋고 그것 때문에 금리 다들 뭐 일부 몇몇 국가는 차이가 있지만 다 금리 내린다.
결국 경기 가장 좋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일 텐데 네. 달러 강세가 좀 멈출 수 있어요? 글쎄요, 어떻게 진짜 설명하세요? 달려 있는 거는 지금 유럽,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특히 유럽도 경기가 나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자율을 낮춰서 실제로 경기가 살아나면 달러가 좀 약세가 되겠죠. 그런데 경기가 살아나느냐는 거에 지금 의문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살아날는지 안 살아날는지 저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그렇게 지금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미국이 워낙 잘 나가고 지금 뭐 돈의 흐름이 미국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 그렇게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금년 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달러 약세된다 그랬어요. 그때 이유 똑같았어요. 네, 이머징 마켓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살아나기는커녕 완전히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2년 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 네. 초에 그때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미국도 좋고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 좋았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예전을 생각해서 또 그럴까 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지금도 거의 1년 전 뉴스하고 똑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머징 마켓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있으니까 네. 돌아올 때도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안 돌아오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기술이 예전에는 이런 기술 차이가 없지 않았나요? 요즘 기술 차이가 심해졌죠. 오히려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의 결과는 미국보다도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경기가 좋아지느냐에 달려 있는데 과연 그럴 것인지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뭐 IT 막 잘 나가는 빅테크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 산업이라도 좀 다른 나라에 좀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는데 물론 이건 우리 희망사항이지만 예. 다 가져가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기술 집약으로 가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IT 기술 뭐 이런 뭐 예전처럼 많은 사람이 필요한 산업이 아니고 이렇게 집중되는 산업으로 가니까 기존에 투자돼 있고 유럽이 아까 얘기한 대로 유럽이 IT 쪽에서 거의 몰락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이유 같아요. 이게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고 AI 쪽에 AGI 네. 그쪽은 지금 투자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빅테크 네. 외에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만 잘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묻는다면 달러 그렇게 쉽게 못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시기가 근데 과거에도 좀 있었나요? 예를 들면 한 나라에 이렇게 모든 게 다 집중되는 시기가? 별로 없었죠. 그쵸? 별로 없었죠. 그렇게 저는 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네. 만한 상황도 안 됐을 것 예, 같고. 항상 글로벌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사실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IT 쪽에 보면 우리 뭐 그야말로 애플, 구글의 제 주머니에서도 매달 돈이 나가잖아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거든요.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짜 돈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와중에 또 미국은 더 잘 뭐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만 잘 살겠다고 더 중국을 압박을 하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거는 진짜 뭐 좀 나빠는 보이지만 진짜 너무 효과적인 거죠. 가장 쫓아오는 가장 근접해 있는 네. 친구를 딱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럼 경쟁자가 중국 외에는 지금 없는 상황에서 자기 경쟁자를 누르고 있으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그런 집중도가 이 금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은 얘기한 대로 다예요. 지금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데도 다 금리 인하할 것 같고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그리고 유지로 되는 데는 아까 얘기한 일본, 영국, 노르웨이, 태국 정도 유지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와중에 금리를 많이 올리는 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군데인데 브라질이 얼마 전에 1% 올렸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금리를 올렸어요? 예, 그래서 12.25%가 됐어요. 금리가 12%예요. 예. 거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인플레이션과 경기의 이제 선택인데 네.
여긴 선택이 없는 거예요. 경기 너무 나쁘고 인플레이션 너무 많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자율을 이제 경기가 나쁘니까 내리는 게 아니라 네. 대책이 없으니까 올려야 되는 거죠. 그 통화라도 너무 평가절하되는 걸 막아야 네.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돈들이 다 나가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험악한 지금 상황이 좀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양쪽 다가 나빠진 거죠. 브라질 채권을 내가 뭐 2년 정도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사기는 더 긴 걸 사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떨어졌죠. 그다음에 또 환율이 브라질 환율이 강세가 돼야 내가 이익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약세가 되니까 아마 최근에 좀 나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브라질 채권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뭐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나라는 러시아죠. 네. 러시아는 요번에 2%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23%인가 되거든요. 네. 이자율이.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나쁠 때는 이자율을 낮춰서 살릴 수 있지만 네. 아주 나빠지면 완전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불씨가 꺼지기 전에 살려야 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 나라의 사정을 보고 금리를 내릴까 말일까 얼마나 내릴까 지금 생각들이 엄청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네.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자를 낮춰서 그 자국의 경기를 빨리 살려야 되겠다 이런 쪽의 움직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그럼 원화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래요. IT만 놓고 보면 미국이 최고인 거 알겠어요. 네, 그렇다고 온 세상에 IT만 갖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좀 회복하려면 우리나라 산업이 뭔가 좋은 점들이 보여야 될 텐데 네, 아직까지 저도 잘 안 보이는 건 맞긴 네.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우선 이자율 쪽으로 보면요. 네네. 기준금리는 내릴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더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사실은 우리 기준금리를 7월, 8월 달에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렸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저런 이유로.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정치 상황도 이렇게 나쁘고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다 보면 이제 환율 쪽에서 원화 약세가 심해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지만 네. 저는 항상 그쪽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거든요. 경기만 살아나면 환율은 괜찮아요. 이자율 차이가 큰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 쪽을 빨리 내려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은 할 거는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이제 살아나느냐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슈고요. 네. 다만 원 달러 쪽을 좀 보면은 지금 달러 원이 지금 어제도 지금 1,430 뭐 8원 9원까지 갔다 지금 한 35원 정도 그래도 조금 안정되는 거는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1,400 그때 계엄령 났을 때 42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 레벨까지 왔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계속적으로 팔아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게 기준금리 낮추는 거는 지금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환율 쪽에 과감하게 이렇게 막는 거는 지금 사실 그 계엄 사태 이후에 환율 막으면서 제가 보기에 물량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환 보이고 이런 거 발표해 보면 확 줄었을 거라고요. 네. 그럴 때 이제 또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 막기는 막는데 여기서 글로벌 달러가 조금 올라가 버리면 아씨 나 몰라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다 올라가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고 물러나 버리면 네. 1,450원 넘어가는 순간 그냥 사람들이 딱 10분만 봐도 아 이거 1,500원 가겠네 이거 또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심리를 잠재우지 못하면 이게 사실은 저는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환보유고보다 더 무서운 거는 심리예요. 심리가 한번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 알기를 약간 우습게 아는 순간이 딱 오면은 네. 외환은 걷잡을 수 없는 순간으로 좀 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원하는 정치적 불안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그동안에 좀 이자율 낮추는 거에 대한 실기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위상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볼 때 원하는 아무래도 약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1,400 지금 한 38원인가 뭐 그래 보이는데 뭐 50원 가는 건 이제 뭐 일도 아닐 것 이제 같은데. 바로 위잖아요. 네. 바로 위인데 1,450원 정도 갔을 때 운 좋게 글로벌 달러가 좀 약세로 가면은 그냥 거기다가 조금 달러를 쏟아가지고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데 글로벌 달러가 위쪽으로 움직여 버리면 네. 조금 어렵죠. 막는 그 뭐라 그럴까 명분도 좀 약해지고 네. 그리고 한국은행은 오히려 명분이 생기고 아 내 잘못 아니야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시장은 이제 우리 전국이 조금 뭐 안정되는 건가요? 뭐 잘 모르겠는데 네. 전국이 좀 회복이 되면은 주식시장은 회복이 되는데 주식시장이 회복이 되더라도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외환시장도 회복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외환시장은 훨씬 더 복잡해요. 참여자가 훨씬 많아요. 우리 주식시장은 좀 간단한데 네. 외환시장에는 참여자가 뭐 수출 기업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잠재우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제가 그냥 생각드는 거는 주식시장이 우리 정치 문제가 굉장히 해결이 돼 갖고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게 돌아서더라도 외환시장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외환시장은 뭐니 해도 글로벌 달러하고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글로벌 달러를 생각해 보면 원 달러를 생각해 보면 항상 글로벌 달러 생각해 보고 원화 사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원화 사정은 별로 좋은 게 없고 그럼 믿을 거는 글로벌에서 조금 좋아지면 좋은데 네. 글쎄요 지금 계속 얘기한 대로 지난 1년 내내 한 100에서 107 레인지였거든요. 달러 인덱스로 보면 달러 인덱스는 다들 보시듯이 이제 6개 통화예요. 그래서 유로 그다음에 영국, 스웨덴, 그다음에 스위스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일본이에요. 그런데 유로가 뭐 57%인가 되고 네. 엔화가 13.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를 볼 때는 달러 인덱스도 봐야 되지만 엔화는 좀 따로 봐야 돼요.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또 위안화도 보고. 네. 그래서 이 세 개를 한번 쭉 보아보면은 달러 인덱스 쪽은 100에서 107 레인지였는데 이제 105 밑으로는 잘 안 가요. 보시면 근처에만 가면 바로 올라오고 하는 그런 양상으로 볼 때 105에서 110으로 한 단계 이렇게 시프트 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엔화는 말씀드린 대로 뭐 이자율을 올리는 거를 뭐 천천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149에서 지금 154까지 단방에 와 버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자율이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위안화는 별로 안 움직이고는 있는데 뭐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 따라가는 정도인데 네. 문제는 내년에는 뭐 약세로 한번 해보리라 뭐 이런 불안한 얘기를 또 하잖아요.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약세가 돼버리면 위안화도 이자율이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옌 캐리처럼 위안화 캐리도 가능해요. 위안화 사가지고 이게 중국 특히 이번엔 당이 얘기했잖아요. 공산당이. 네. 공산당이 유지하기 때문에 유지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믿으면 안 움직인다고? 그러면 위안화 사가지고 딴 거 사면 되겠네. 빌려서 딴 거 사면 되겠네. 이런 트레이드가 생기면 네네. 위안화는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네네. 원화 쪽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달러 쪽에서도 그렇게 달러원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뭘 봐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네. 좀 원하는 좀 약한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준성 대표님 또 이제 장 시작하니까 네, 오늘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저희도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